멕시코 치안 진짜 위험한가요? 집을 좀 싸게 구하는 꿀팁이 있다면요, 이거 다이소에서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킨케어 중에서도 특히 뭐 사실 시장에 가가지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인사한다고 해가지고 니아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에서 스페인어를 쓰게 되는 경우가 가장 스페인어를 늘리기 좋은 경우가 아닐까. 정말 집에 가고 싶고 그냥 집 밖을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교환학생을 통해서 얻었던 저의 배움은 바로,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어학과 21학번 오수연이라고 합니다. 브이로그 영상 3개 중에서 이제 마지막 영상을 벌써부터 찍게 되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영상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바로 여기 멕시코 교환학생 Q&A입니다. 예! 오늘 날짜가 5월 28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기가 끝나기 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멕시코 교환학생에 대한 후기 겸 준비 과정이나 어떻게 친구들을 사귀었는지, 꿀템 이런 것들을 좀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 마지막 3번째 영상을 Q&A 영상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앞으로 Q&A 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총 이제 6단계를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기본 정보 및 준비 과정, 두 번째로는 현지 생활 및 치안은 어떠한지, 이제 세 번째로는 학교 생활 및 친구 사귀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행 및 문화 충격, 다섯 번째로는 수업 및 소통, 이제 여섯 번째로는 마무리 및 소감으로 Q&A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카테고리인 기본 정보 및 가기 전의 준비. 일단은 제가 멕시코를 선택한 이유부터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제가 스페인어학과라는 특수한 언어학과이다 보니까 저에게는 사실상 두 가지의 선택지가 가장 크게 있었어요. 첫 번째가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멕시코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멕시코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첫 번째로는 제가 스페인을 이미 가본 적이 있어요. 2023년에 학예연수라는 저희 학과에서 스페인 대학과 자매 결연을 해서 4주 동안만 거기서 이제 어학연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스페인을 일단 먼저 한번 가본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멕시코는 한국에서도 여행으로 가기도 힘든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정말 멕시코를 갈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교환학생이라는 명분을 통해서 멕시코를 경험해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멕시코는 사람들도 참 좋고 음식도 맛있고 정말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해봤다라고 이제 멕시코로 교환학생을 가는 선배들이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선배들의 말을 듣고, 와, 멕시코가 그렇게나 좋다고? 그래서 되게 궁금증을 평소에 품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이거는 약간 커리어에 관련된 건데요. 아무래도 스페인어 전공을 살려서 진로를 갈 경우에는 대부분 스페인 쪽으로 가기보다는 중남미 쪽으로 많이 갑니다. 제가 지낸 멕시코 몬테레이도 아무래도 한국 공장들이 되게 많아요. 기아도 있고 현대도 있고 LG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한국 공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커리어 면에서는 스페인보다는 멕시코, 특히 중남미를 경험해보는 게 진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떼떼 몬테레이를 선택한 이유. 일단 첫 번째로는 안전입니다. 이 몬테레이가 아무래도 이제 산페드로라고 멕시코에서 가장 비싼 도시가 이쪽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삽니다. 잘 살고 치안이 다른 전 지역의 멕시코 지역들보다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리고 떼 학교 주변이 근교가 굉장히 안전합니다. 이전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떼게 마을이라고 할 정도로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부근 쪽에도 이제 많은 세큐리티 분들이 서 계셔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안전적인 면에서는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쪽이 선배들의 조언. 저희 학과에서 멕시코로 갔다라고 하는 선배님들은 대부분 이 떼떼 몬테레이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떼떼 몬테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 떼떼 몬테레이가 정말 좋다더라라는 얘기를 듣고 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떼떼 몬테레이 선택했고요. 세 번째로는 이곳이 멕시코에서 가장 비싼 학교예요. 달러로 한 $10,000 정도 합니다. 1년에 1,500만 원 정도가 드는 건데요. 저는 이 한 학기에 700만 원 드는 학교를 저희 경희대의 등록금으로, 그나마 싼 등록금으로 다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비싼 시설들, 프로그램들을 다 제가 누릴 수 있는 거니. 그래서 저는 이게 큰 베네핏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비용 마련을 어떻게 했냐라고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교환학생을 가기 2년 전부터 이제 휴학을 했는데요. 그 휴학을 할 때 동안 무기센터 알바도 하고 에베랜드 알바도 하고 인턴도 하고 하면서 2년 동안 차근차근 모은 돈을 교환학생 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전액 제가 부담을 해서 간 건 아니고 이제 부모님께서도 지원을 해주시긴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숙소는 출발 전에 구한 건가요? 어떻게 구했나요? 일단 저는 출발 전에 떼 근교의 대부분의 집들을 담당하고 있는 렌트텍이라는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구했습니다. 이 부동산을 또 어떻게 컨택을 했냐라고
라고 하면 저의 같은 과 동기인 친구도 이쪽에 똑같은 학교에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말하기로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는데, 지인을 통해서 집을 얻는 것, 두 번째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집주인분들이나 아니면 기간이 남았는데 떠나야 되는 자취생분들께서 매물을 올리는 게 있어요. 세 번째가 이제 렌타떼, 바로 부동산을 이용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매물을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지만 약간 안정성, 그리고 보장성을 좀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렌타떼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이랑 연결해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하니까. 숙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가장 중요한 금액, 월세가 11,250페소예요. 보증금도 11,250페소, 월세랑 똑같이 이제 보증금을 먼저 냅니다. 근데 이 몬테레이 근교가 특히 비쌉니다. 심지어 기숙사는 한 달에 12,000페소예요. 물론 거기는 이제 뭐 클리닝 서비스도 있고 하지만 방을 같이 써야 됩니다. 룸메랑. 저는 그럴 바에 그냥 11,250페소 내고 혼자 방을 쓰겠다 해가지고 저는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렌탈텍을 통해서 이쪽을 구하게 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이제 좀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보증금을 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게 계약서에 잘 명시가 되어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친구가 대면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집을 구했는데요. 그 친구는 계약서를 처음에 AI를 통해서 이렇게 잘 읽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기 말쯤에 짐을 빼려고 하니까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 왜냐면 계약서에 그렇게 써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렌타텍 같은 경우에는 가기 전에 이제 신청서 같은 걸 작성을 하는데요. 거기서 요구사항 같은 걸 적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항에 룸메이트는 여성으로 꼭 하고 있고, 그리고 룸메이트가 비흡연자였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적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다른 사람들 보면 룸메이트가 뭐 들어가고 보니까 남자 룸메이트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경우를 원치 않아서 요구사항을 같이 적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적는 게 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여기 멕시코는 5개월을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방에 들어가기 한 달 전쯤에 5개월치와 이제 보증금을 한꺼번에 줍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근데 모든 곳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대부분의 집들이 한꺼번에 월세를 확 내고 생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멕시코에 오신다면 이것들도 좀 유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집을 좀 싸게 구하는 꿀팁이 있다면요, 뭐 한국에서 가기 전에 조급하게 일찍 구하는 거는 마음은 편해져서 너무 좋은데요, 돈을 아끼기에는 최악의 방법입니다. 왜냐면 돈을 아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멕시코 도착하고 한 3일 정도 에어비앤비만 예약을 해놓고 그 에어비앤비에 묵는 동안 부동산 다니면서 집을 알아보는 게 가장 싸요. 왜냐? 예를 들어서 제가 2월에 개강이어서 2월부터 6월까지 쓰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를 12월 달에 얘기를 해요. 그러면 12월 달에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5개월치를 월세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12월달에 계약을 하면 1월부터 6월까지 보통 계약이 기본 6개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1개월 동안 집에 있지도 않는데 월세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들을 원치 않으신다면 그냥 조금 불안하더라도 돈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이제 먼저 가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저는 결국 이제 1월 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2월부터 6월까지 이제 5개월로 하긴 했는데요. 근데 해가 시작되고 이제 방이 비고 하면 집주인들이 약간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격 협상도 좀 더 쉽게 해줄 가능성이 높고 직접 와서 구하는 게 훨씬 싸게 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꿀팁입니다. 다음으로는 출국 전에 비자는 어떻게 준비했냐라는 건데요. 멕시코는 한국 여권으로는 160일이나 180일 정도는 무비자로 지낼 수 있기 때문에 학기가 6개월이 넘지가 않아서 그냥 무비자로 왔고요. 사실 비자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멕시코 비자보다는 미국 경유를 위해서 이스타 비자 정도만 발급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비자 비용은 크게 들지 않았어요. 6번째, 가기 전에 들었던 총 비용은 얼마인가요? 크게 지출이 나온 거는 확실히 숙소가 굉장히 크게 나왔고요. 왜냐면 이제 5개월치와 보증금을 먼저 냈어야 했으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580만 원 정도가 한 번에 훅 나왔고요. 거기다가 이제 보험 60만 원 정도 들었고, 이제 여행 준비금, 뭐 어댑터나 이런 걸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50만 원 정도 사용했고요. 그 비행기에 있는 편도를 먼저 끊었는데 11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제가 부산이 본가여서 서울 올라가는 기차표까지 46,000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 거를 다 합치면 800 정도, 약 800 정도 가기 전에 비용이 좀 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숙소를 미리 결제를 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나쁘지 않은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7번째로 이것만큼은 챙겨야 한다 라는 필수템이나 아니면 즐거울 걸 했던 아이템들을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접이식 보조 가방, 바로 이렇게 생긴 보조 가방인데요, 이게 정말 꿀템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퍼를 열고 이제 가방 이렇게 펼치면 이게 꽤나 큰 보조 가방이 돼요. 이만큼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요, 이제 장 보러 갈 때 물론 거기서 이제 뭐 장바구니 사면 되지 할 수 있겠지만요, 장바구니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찢어질 위험도 적기도 하고 부피도 굉장히 적고 무게도 적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를 탈 때 기내용 가방으로 이거를 쓸 수 있어서 굉장히 사용하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거 다이소에서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스킨케어를 한국에서 많이 쟁여가신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사실 500ml 토너 3통이랑 앰플 한 4통, 그리고 수분크림 같은 것도 500ml 3개 정도 가져갔거든요. 근데 저는 크게 모자람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스킨케어에 굉장히 예민하다, 피부가 좀 예민하다 하면 스킨케어 굉장히 많이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여기는 퀄리티가 한국 화장품만치 못한데 우리가 한국에서 사는 화장품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킨케어 많이 챙겨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스킨케어 중에서도 특히 여드름 제품 특히 많이 챙겨오는 걸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거를 지난 학기에 같은 동기 친구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저도 챙겼던 거였는데요. 몬테레이가 수질이 막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확 뒤집힐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여드름 패치라던가 여드름 연고라던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콕스팟, 이렇게 여드름에 직방으로 효과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꽤 챙겨봤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드름 제품을 챙겨간 거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블록 미역국이나 이제 라면들. 사실 여기도 라면을 팔아요. 여기가 이제 한인마켓이 있어서 라면을 팔긴 하는데 하나에 한국에서 1,200원 할 거 여기서는 3,500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면 좋아하시면 아무래도 여기서 사는 게 좀 아까울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챙겨오시는 게 좋다. 그리고 블록 미역국이나 블록 된장국이나 이런 것들은요, 필수로 챙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진짜 가끔씩 한식이 너무 먹고 싶거든요. 근데 한식을 직접 요리하기 너무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블록 미역국, 블록 된장국 충분히 한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편히 대체할 수 있는 거는 혁명템이에요, 정말. 네 번째로는 전자레인지 밥통. 물론 여기서도 냄비밥을 해먹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밥 해먹기가 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이건데요. 이렇게 분리가 되는 밥솥인데 이것만으로도 전자레인지에서 밥을 해먹을 수 있어요. 이쪽에 쌀 한 반쯤 채워서 전자레인지 돌리면 적어도 5끼는 먹을 수 있습니다. 밥솥뿐만 아니라 찜기 역할도 해줄 수 있어서 고구마라던가 옥수수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찔 수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반찬통이나 밥통, 이런 통 같은 걸 말하는 건데요. 한국에선 다이소가 이거 4개에 1,000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 4개에 한 5,000원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피도 많이 차지 안 하고 그냥 가져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로는 당연하겠지만 비상약, 토화제부터 시작해서 두통약, 파스, 모기약 등등등 많이 챙겨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도 병원은 갈 수 있긴 해요. 하지만 병원을 가지 못할 정도로 힘든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여기도 병원을 가면 다 스페인어로 소통을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병원이 가기 좀 부담스럽다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비상약들을 어느 정도 챙겨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친한 친구가 비상약을 이만큼이나 챙겨줘가지고 사실 여기서는 이제 약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덕분에. 일곱 번째로, 이거는 챙겨도 되고 안 챙겨도 되는 거긴 한데 전 개인적으로 만족했던 거는 디지털 카메라.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저 사실 챙길까 말까 하다가 챙긴 거였거든요. 이거랑 필름 카메라랑 둘 다 챙겼어요. 근데 필름 카메라는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디지털 카메라는 찍으면 바로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거기도 하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전 사실 이쪽에 있는 메모리 사진들이 멕시코 교환학생의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디지털 카메라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해가지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댑터, 멀티 어댑터 챙겨가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들고 올 걸 했던 것들이, 첫 번째는 이제 책 한 권. 제가 이게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책을 들고 왔었으면 교환학생 내내 이 책을 또 읽고 하면서 이 책 한 권이 이제 저의 교환학생을 함께 했던 책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저희 교환학생 추억들도 같이 떠올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제가 하지 못하게 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필수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윙웨어들 약간 챙겨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윙수트 같은 이제 수영복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좋지만 아무래도 해외는 스윙수트보다는 비키니를 자주 입어요. 이쪽에서도 비키니를 물론 팔긴 하는데요. 근데 비쌉니다. 저도 마트에서 그나마 35,000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그게 퀄리티가 그냥 비키니다 하는 정도? 근데 한국은 25,000원이나 뭐 3만원 뭐 안에서라도 이제 비키니 좋은 거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사서 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카테고리의 마지막으로 이제 괜히 들고 왔다, 아니면 안 들고 오길 잘한 템. 근데 괜히 들고 왔다 싶었던 거는 겨울옷 괜히 들고 왔습니다. 제가 이쪽에 도착했을 때가 1월 31일날 도착했거든요. 근데 한국은 눈 오고 엄청 추운 날씨잖아요. 근데 여기는 물론 도착했을 때 춥긴 했어요. 근데 한국의 가을 정도? 그리고 이쪽에서 한 일주일 춥고 그 이후로 바로 25도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겨울옷이 그렇게 마땅히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뭐 해봤자 바람막이, 후드 집업, 뭐 후드티 하나 정도 들고 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뭐 스웨터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부피가 무겁잖아요. 저도 스웨터 한 2개 정도 들고 왔는데 크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저통. 혹시 몰라서 들고 오긴 했는데요. 물론 집마다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수저가 다 있습니다. 접시도 다 있고요. 냄비나 뭐 후라이팬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침구류 같은 것들도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안 들고 오기 잘한 템인데요. 저는 미니 정리장판에 여기 들고 올까 말까 고민했다가 안 들고 왔거든요. 물론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필요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차라리 겨울옷을 많이 들고 오기보다는 미니 정리장판 하나 들고 오시고 겨울옷 조금 줄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첫 번째 카테고리가 끝이 났고요.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인 현지 생활 및 치안. 일단 첫 번째로 멕시코 치안 진짜 위험한가요? 멕시코 치안 사실 댁 근교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친구랑 10시쯤에 이 근교 돌아다녀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 근교에는 뭐 공원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10시뿐만 아니라 12시에도 사람들이 막 공원에 산책하러 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댁 근교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댁 이외에 다른 장소들 있잖아요. 학교 근교만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골목집 그런 집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몬테리가 그나마 멕시코 중에서는 치안이 좋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는 딱히 안 나가고요. 낮에도 사실 댁 근교 위주로 다니고 댁 근교의 바깥으로 가야 한다고 하면 친구들이랑 걸어가거나 아니면 택시를 타거나 이동을 합니다. 댁 근교는 이제 그나마 안전하고 괜찮지만 이제 댁 근교를 벗어난 다른 곳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몬테레를 제외한 다른 멕시코 도시들은 정확히 콕 집어서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밤에 돌아다니지 않는 거를 권장드리고 이제 좀 조심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변 장소를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을 하나요? 저는 항상 이 주변 근교를 다닐 때 댁 근교는 혼자 자주 다니는데요. 이제 댁에서 조금만 벗어나거나 하면 친구들이랑 위주로 많이 다니고 그 친구들이랑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뭐 디디나 우버 같은 택시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택시 어플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택시비가 한국보다는 훨씬 싸고요. 그래서 택시를 주로 애용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지에서 사용하는 카드는 한국에서 가져온 건가요? 맞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왔어요. 여기서는 제가 따로 비자가 없기 때문에 카드를 만들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온 카드들로 사용했고요. 어떤 카드들을 가져왔냐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이제 하나머니 트래블 카드랑요. 그리고 네이버페이 카드 이렇게 두 가지의 카드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에 사용하는 것들은 이 트래블 카드로 자주 애용을 합니다. 왜냐면 이 트래블 카드가 이제 충전식인데요. 이제 페소를 충전하고 이 페소 그대로 나간단 말이에요. 가계부 쓰기도 쉽고 그리고 얼마 쓰는지 계산하기도 아주 쉽습니다. 게다가 여기가 환율 우대 100%여서 제가 구글에서 본 환율 그대로 적용해서 이 페소를 구매를 할 수 있어서 훨씬 편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페이는 이거가 없을 때 이거를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용도로 이거를 쓰는 건데요. 근데 이거는 사실 크게 많이 애용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충전식이 아니기도 하고 환율 우대 100%가 아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 돈에서 그대로 이제 페소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를 쓰는지를 가늠하기가 트래블 카드보다는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래서 자주 애용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트래블 카드 없을 때는 대체할 카드로 사용하기는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심은 어떻게 했나요? 한국에서 여기서 5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eSIM을 미리 구매를 해놨고요. eSIM을 사용하는 동안 여기 있는 통신사, 텔셀이나 아니면 AT&T 같은 통신사에 가서 유심을 구매해가지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폰 요금제가요 한 달에 200페소에서 400페소 정도 드는데요. 사실 충분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2주에 한 번씩 200페소씩 편의점에 가가지고 충전을 하는 것이 가장 넉넉하게 쓸 수 있는데 아무래도 학교도 그렇고 여기 집 안에서도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필요 없어서 200페소 충전하고 부족하면 100페소 더 충전한 정도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현지 마트나 시장에서 장 보기는 수월한가요? 이제 월마트나 아니면 HB, 소리하나 같은 대형마트가 있기 때문에 장 보기는 훨씬 수월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목소나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들이 있기 때문에 급한 용품이 필요할 경우에는 거기서 구매를 하면 되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평소 집에서 요리를 해먹을 때 주로 어떤 메뉴를 해먹는지 한식을 그릴 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사실 여기서 요리를 시작을 했는데요. 외식이 뭐 그렇게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닌데요. 그래도 장을 봐가지고 만들어 먹는 것보다는 비싼 편이어서 요리를 시작하게 됐고요. 요리를 하는 것들은 대부분 파스타 주로 많이 해먹고요. 뭐 이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한식을 먹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한국 마켓들이 있어요. 한인 마켓들이. 뭐 오마트라던가 아니면 마이 코리안 마켓 같은 그런 재료들을 파는 한인 마켓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재료를 구매해가지고 요리를 해먹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이쪽에서 지내면서 아무래도 이곳에서 정착해야겠다 아니면 정착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 네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해외에 나가면 힘들어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한식, 가족이 보고 싶다거나 친구가 보고 싶다거나 문화생활이 적응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음식이 안 맞는다거나 등등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가족과 친구가 보고 싶은 것 이외에는 나머지 것들은 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한국 공장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스페인어를 좀 더 능통하게 하게 된다면 이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같은 학과의 선배님들께서도 멕시코시티나 몬테레이 등에서 많이 일하시는 예시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쪽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로 들어가 볼게요. 세 번째 카테고리는 바로 학교 생활 및 친구 사귀기. 첫 번째로 이제 현지 친구들이나 다른 국가에서 온 교환생 친구들이랑 어떻게 친해졌나요? 일단 학교에서 주최하는 그런 교환생 프로그램이나 파티라던가 아니면 뭐 수업에서 만난다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면 이 텍데몬테레이가 교환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전에 오리엔테이션도 한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면서 여기서 학교 소개를 많이 해주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 다양한 교환학생 친구들이 만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지나가다가 나한테 인사를 해오거나 아니면 내가 먼저 인사를 하거나 하면서 친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리액션과 인사만 잘하더라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을 정말 많이 사귈 수 있어요. 여기 친구들이 다들 착하고 유럽 친구들은 되게 겉으로는 너무 무서워 보이는데 친해지면 되게 착한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유럽 친구들은 약간 겉바속촉의 느낌이 있고, 그리고 멕시칸들은 겉촉바촉입니다. 그 친구들은 겉에도 촉촉하고 마음도 촉촉합니다. 정말 정이 많기 때문에 친해지기가 나름 수월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인사나 리액션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멕시칸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제 교환생 친구들도 이제 K-드라마라던가 아니면 K-팝이라던가 뭐 K-뷰티 이런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가지고 이제 혹시 너 한국인이니? 이 드라마 알아? 뭐 너 이 그룹 알아?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되게 친근하게 다가와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리액션도 어렵고 인사도 어렵다 그러면 간택당하기를 기다립시다. 만약에 기다리기가 좀 그렇다 하면 조금이라도 용기 내가지고 이제 인사라도 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처음 갔을 때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나요? 저 사실 뭐 대학까지 합치면 거의 한 15년이죠? 15년 동안 영어를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스피킹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쪽에 와가지고 친구들 사귀었다고 어떻게 사귀어야 되지? 나 영어도 못하고 스페인어도 잘 못하는데 어떡하지? 라고 이렇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15년 공부를 한 게 정말 괜히 공부를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안 해서 못한다고 생각을 할 뿐이지 그냥 LA 모르겠다, LA 한번 말해보자 하고 그냥 팩 뱉으면 생각보다 소통도 되고 나름 들리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너무 많이 했던 것에 비해서는 대화가 그나마 통했던 것 같아요. 물론 맨 처음에 친구들을 만나고 막 인사를 하고 있었을 때는 긴장해서 그렇기도 하고 입이 막 안 떨어지다 보니까 귀로도 안 들리고 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게 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입을 틀 수 있습니다. 저도 텄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같은 학교에 친구가 같이 갔나요? 저희 대학교에서 저 혼자 이 학교 왔습니다. 근데 저희 텍데몬테레이가 지난 학기에 갔던 동기 친구한테만 들어봐도 한국인 교환학생이 총 13명 정도 됐다고 해요. 엄청 많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쪽에 오기 전에 우리 학교에서 나 혼자 가더라도 막 한국인 교환학생 어느 정도 있겠지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저 포함해서 딱 3명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인 교환학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좋았던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는 크게 흔치 않잖아요. 그 기회를 이제 확실하게 잡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혼자 간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충분히 이쪽 와서도 잘 지낼 수 있으니까 저도 지금 정말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와서 그냥 맨땅 헤딩 한다, 그냥 난 잠시 미쳤다, 그냥 들이대자 라는 생각으로 막 들이대면 엄청 좋아할 겁니다. 친구들 많이 사귈 수 있을 거예요. 정말 파티가 많나요? 이제 파티 분위기는 어떤가요? 파티 정말 많습니다. 일단은 저희 몬테레이에서만 해도 매주 수요일마다 에브리띵 웬스데이라고 해가지고 파티를 엽니다. 이제 메르카디토라는 그런 큰 광장이 있거든요. 다들 펍 같은 거를 열어가지고 술도 마시고 EDM 노래, 레게톤 노래 들으면서 막 춤도 추면서 놉니다. 그런 클럽 파티뿐만 아니라 이제 생일 파티, 하우스 파티, 뭐 월드컵이 다가오다 보니까 월드컵 테마 파티 뭐 이런 것들도 열리고 굉장히 많은 파티들이 열립니다. 근데 이 파티 분위기가 사람들 막 유흥 막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춤추러 가고 노래 들으러 가고 가끔 술 마시러 가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는 공간이긴 한데 불건전한 공간들은 아닙니다. 파티라는 게 친구들 모여서 논다, 친구들 모여서 놀다가 새로운 친구 사귀고 뭐 춤추고 노래 듣고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는 한국의 클럽과는 좀 다른 분위기예요. 즐길 수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7번째, 한국 대학과 멕시코 대학의 다른 점. 이 질문에 대해서 한국 대학이나 뭐 멕시코 대학에 대한 특징을 통틀어 얘기하기보다는 한국 대학은 경희대, 멕시코 대학은 텍데몬테레이 이렇게 특정지어서 다른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멕시코 대학이 한국 대학보다 훨씬 프리합니다. 여기는 출석에서 지각이라는 개념이 없고요. 그냥 출석, 결석 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활동적인 걸 많이 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쪽에서 문화 관련된 수업을 듣는데 이제 박물관에 가야 한다거나 영화를 보고 감상문을 쓴다거나 마더스데이여서 마더스데이 행사들을 직접 보고 그 행사들에 대한 감상문을 적는다거나 이런 활동적인 것들이 많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대 친구들은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 이 프로젝트가 회사와의 협업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국도 물론 프로젝트가 있고 이제 실험이 있고 하지만 훨씬 더 활동적인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대학은 학기가 3개의 분기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1분기와 2분기 사이에 세바나떼기라고 해서 일주일의 방학 같은 기간이 있고 또 2분기, 3분기 사이에 또 세바나떼 2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 방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가 한국보다는 훨씬 길어요. 한국은 3월 초에 시작해서 6월 말에 끝난다면 여기는 2월 초에 시작해서 6월 말에 끝납니다. 이제 학기의 기간 개념이 좀 다르고 멕시코 대학은 이제 중간중간 행사들이 많거든요. 텍푸드라던가 이런 것들의 행사들이 많은데 축제가 없습니다. 네, 한국의 축제나 운동회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쉽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째로 이제 멕시코에서 인종차별을 겪은 적은 없는지 한국인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멕시코에서 인종차별을 겪은 적 딱히 기억나는 거 없습니다. 기분이 정말 나빴으면 분명히 기억이 났을 텐데 기억나는 게 없어요. 사실 시장에 가가지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인사한다고 해서 니하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너 코레아나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거는 그냥 인종차별 아니고 진짜 몰라서 그랬던 거였구나.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인식을 말씀드리자면 여기 한국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멕시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멕시코 시티로 여행 갔었을 때는 저희한테 혹시 한국인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혹시 같이 사진 찍어도 되냐 이렇게 하면서 되게 연예인 경험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K-팝이나 K-뷰티, K-드라마 등 한국 문화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BTS, K-팝 데모헌터스, 봉준호 감사합니다. 이제 4번째 카테고리인 여행 및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환 기간 동안 여행을 많이 다녔는지 아주 많이 다녔습니다. 다른 국가는 전혀 안 가고요. 멕시코만 다녔습니다. 일단 저는 첫 번째로는 바하칼리포니아라는 멕시코의 서부에 있는 길쭉하게 있는 도시에 갔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멕시코 시티, 세 번째로는 이제 칸쿤, 네 번째로는 오아사카, 이제 오아사카 주변에 있는 프레토 에스콘디도라는 도시 쪽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멕시코 안에서 대표적으로 5개 도시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멕시코 가본 도시 중에서 가장 좋았던 여행지 어디냐? 저는 다년코 칸쿤.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칸쿤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이거 휴양지다 보니까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냥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그냥 거기 가서 뭐든 정하고 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해산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거기가 세비체라는 해산물 플레이트가 있어요. 굉장히 맛있고요. 이제 새우 칵테일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달콤하고 매콤한데 이제 새우가 같이 들어가 있는 칵테일도 있는데요. 이제 그것도 상당히 맛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멕시코에서 먹어봤던 모든 타코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타코집이 바로 칸쿤에 있습니다. 이런 음식뿐만 아니라 바다 같은 것도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갔었거든요. 바다에서 놀고 하는 게 너무 좋았어서 사실 칸쿤을 좋아하는 이유는 칸쿤이란 장소에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냥 그 칸쿤이 휴양지여서 제가 휴양지 여행 스타일이 너무 잘 맞아서 그래서 가장 좋았던 여행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멕시코에서 먹은 음식 중에 최애 음식과 도저히 적응이 안 되는 음식. 저는 일단 새우 칵테일에다가 거기에 같이 먹는 그런 과자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과자가 있는데요. 이 과자랑 이제 새우 칵테일을 이 위에 올려서 같이 먹잖아요. 아보카도도 그 위에 있잖아요. 극락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최애 음식은 바로 트리빠 타코인데요. 트리빠가 뭐냐면 이제 곱창 타코입니다. 제가 먹은 타코 중에서 최애예요. 최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음식을 최애 음식으로 꼽고 싶고요. 그리고 도저히 적응이 안 되는 음식은 그 차플리네스라고 해가지고 메뚜기 같은 그러한 곤충을 튀겨서 먹는 음식이 있어요. 하여튼 그 음식이 저는 도저히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 음식은 시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거는 안 먹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놀랐던 문화 충격은 문화 충격까지는 아닌데 정말 좋구나 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는 분들은 인사성이 다들 좋으시고 인사만 해도 상당히 친해집니다. 물론 한국도 똑같은데 여기는 약간 문화로 자리 잡는 느낌이에요. 눈만 마주쳐도 홀라 이렇게 하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이 문화를 보면서 참 좋구나 이런 문화가 있음으로써 다 같이 이제 정답게 사는 거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5번째 카테고리는 바로 수업 및 소통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출국 전에 스페인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됐나요? 저는 사실 작년에 이제 델레라는 스페인어 능력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델레 B1의 자격증을 땄었는데요. 근데 그거를 땄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스페인어를 계속 안 하다 보니까 스페인어 실력이 상당히 퇴화됐기도 했고요. 그리고 애초부터 스페인어를 막 그렇게 엄청나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서 사실 유튜브 왔을 때 스페인어를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도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국 전 스페인어 실력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자격증으로는 B1이지만 실제 실력으로는 A1을 겨우 넘을 정도의 실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도 안 트이고 귀도 안 뚫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수업을 들었나요? 수업을 들을 때에 문제는 없었나요? 수업은 총 4가지의 수업을 들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스페인어 수업, 두 번째로는 파트리모니오 꿀트레 데 멕시코라고 해가지고 멕시코 문화유산에 대한 수업을 들었었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인터컬처럴 리더십이라고 해서 유일한 영어 수업인데요. 세계 문화적 리더십에 대한 수업 들었고요. 이제 네 번째로는 프로덕션 비디오에 대한 수업인데 이거는 영상이나 음향, 디자인을 만드는 기초적인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의 수업을 들었고요. 이 4가지 중 인터컬처럴 리더십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는 전부 스페인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사실 초반에 스페인어 수업을 들었었을 때 정말 들으려고 애썼거든요.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만약 모르는 단어가 생기면 바로 찾아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한 달 정도 하니까 귀가 어떤 분들은 틀릴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이제 내가 스페인어 학과인데 이 정도는 들어야 되는데 왜 못 듣지? 라는 생각에 잠식이 돼가지고 더 안 들리고 더 힘들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한 달 열심히 해보다가 뭐 들리면 좋은 거고 안 들리면 어쩔 수 없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귀에 들어오는 거 흘려 듣더라도 그냥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또 들리더라고요. 물론 교수님께서 뭐 질문하는 거에서 뭐 제대로 답 못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점차 괜찮아지는 게 느껴지고요. 초반에 정말 안 들린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뭐 나가는 대로 이렇게 그냥 마음을 놓고 있다 보면 언젠간 귀가 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 들린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수업과 물화일체가 되어보세요. 화이팅! 세 번째로 스페인어 전공자로서 느낀 책으로 배운 스페인어와 실제 현지 스페인어의 가장 큰 차이는 이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속도입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요. 속도가 너무 빠르고 억양이 너무 세요. 몬테레이도 몬테레이 억양이 있거든요. 정확히 안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가 전 사실 저희 회화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왜 이렇게 빨라? 하나도 안 들려 이렇게 했거든요. 정말 천천히 얘기해 주시는 거였어요. 실제 와서 현지 스페인어를 들어보니 정말 너무 빨라가지고요. 그래서 전 사실 스페인어를 들을 때 모든 문맥을 파악한다는 느낌을 듣는다기보다는 단어와 동사를 듣고 유추를 한다라는 정도로 스페인어를 듣고 있습니다. 책으로 배운 스페인어는 문법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느낌이었다면 현지 스페인어는 문법보다는 의미 전달이 좀 더 중요하고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억양이 세다라는 그런 차이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이 잘 안 통할 때 위기를 극복했던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이 숙소에서 이제 학교로 가는 길에 지상 주차장이 있는데 그 지상 주차장을 지키고 있는 이제 텍 세큐리티 아저씨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항상 제가 올라 이렇게 밝게 인사를 하면 항상 밝게 받아주시고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스몰톡도 하면서 나름 친해졌어요. 근데 그분이 영어를 일체 못하시고 스페인어만 하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그분께 제가 사실 스페인어를 막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 그래서 말하는 거에서 좀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께서 괜찮다. 뭐 만약에 네가 잘못 말하는 게 있는 것 같으면 내가 고쳐주겠다. 그리고 말할 때도 천천히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분이랑 대화를 하면서 스페인어가 좀 덜 무서워지고 그리고 좀 더 들리고 말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멕시칸 분들이 다들 정이 많고 너무 좋으세요. 다섯 번째로는 어떤 활동이 현지에서 스페인어를 늘리기 가장 좋았나요? 오아사카를 여행했었을 때 한국인 언니랑 같이 여행을 하게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때 언니는 아무래도 영어만 할 줄 알고 이제 스페인어는 잘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음식을 주문할 때든 물건 살 때든 모든 상황에서 제가 스페인어로 대화를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닥치다 보니까 이전에는 말도 잘 안 나왔던 스페인어가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 여행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책임감 때문인지 상당히 말이 잘 나오고 듣기도 초인적인 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행 이후에 수업을 들어갔을 때 그때 조금 더 수업이 좀 더 잘 들리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느꼈던 게 그런 생존 본능에 의해서 스페인어를 쓰게 되는 경우가 가장 스페인어를 늘리기 좋은 경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제 교환학생 가기 전과 지금의 회화 실력의 차이가 있다면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말도 잘 못하고 귀도 안 트이고 문법 조금과 내재된 단어만 알고 있을 뿐 그 외에는 벙어리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현재의 회화 실력이나 뭐 스페인어 실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보다는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델레 공부를 했다 보니까 이 단어가 아예 모든 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문법도 마찬가지 제가 모르는 제 머릿속 안에 이 단어가 또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이거를 제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억누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여행을 통해서 생존 본능을 통한 스페인어 실력 상승을 느끼고 난 다음에 저도 모르게 이제 말할 때나 들을 때나 단어를 찾는데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회화 실력은 이제 B1 정도 올라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나름의 스페인어 실력에 대한 발전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뿌듯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 이제 마무리 및 소감 카테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교환학생을 오기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교환학생 오기 전에 저는 지금 학기가 4학년 1학기이기도 해서 진로적인 고민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외국에 혼자 타지에 혼자 나간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크기도 했고요. 그리고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뭘 하든 꼭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욕심이 저를 옥죄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저는 교환학생의 시간을 보내면서 영어나 스페인어가 늘어가는 거를 제가 보면서 자신감도 상승하기도 했고, 이제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면서 아, 나는 한국인 친구뿐만 아니라 외국인 친구들의 인간관계에서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자존감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훨씬 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 교환학생에서 배운 점이라면 아무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하지 말자. 그리고 너무 뽕 뽑으려고 애쓰지 말자. 하기 싫을 때는 정말 안 하다 보면은 점점 내 상황을 제3자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서 결국은 그렇게 하기 싫은 것도 아,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교환학생을 통해서 얻었던 저의 배움은 바로 여유인 것 같습니다. 여유를 통해서 자신감 및 자존감을 배울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최선을 다해서 즐기자. 굳이 애쓰지 말고 이 상황을 즐기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전에는 제가 말이 막 잘 안 나온다거나 기분이 막 우울하다거나 하면 왜 말이 잘 안 나오지? 왜 우울하지? 이거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현재는 그냥 내가 지금 말이 잘 안 나오는 시기인가 보다. 그냥 내가 마음이 좀 우울한 시기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전보다는 그냥 의연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자면요. 비용 대비 교환학생 생활에 만족을 하나요? 완전 만족합니다. 정말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 같은 경험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저의 인생 가치관을 바꿔준 터닝포인트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저에게 정말 큰 경험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은 제가 어떠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서 잘한 일 탑3 안에 드는 게 바로 교환학생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환학생 기간 중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과 가장 힘들었던 순간.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제 생일 파티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제가 사실 생일이 4월 중순에 있는데요. 이 교환학생 기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일을 케이크 먹고 그냥 평범하게 보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여기서 친해진 친구들이 있기도 하고 제 인생에서 언제 멕시코에서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을 모아놓고 생일 파티를 해볼까 싶기도 하고 한식을 너무 먹고 싶었어요. 다양한 한식을 먹고 싶은데 사실 저 혼자 있으면 다양한 한식을 먹기가 힘들잖아요. 한꺼번에 생일 파티를 핑계로 한식을 왕창 만들어서 다 같이 한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저도 먹고 싶은 한식을 먹으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생일 파티 때 거의 한 15명 정도의 친구들이 와줬는데 그 친구들이 제가 만든 한식을 너무너무 맛있다. 자기는 한식을 처음 먹어보는데 이렇게 한식이 맛있는 음식인지 몰랐다. 너무 초대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생일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때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그리고 친구들이랑 그냥 얘기만 해도 그냥 웃음이 멈추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이 입꼬리가 안 내려가서 이 광대가 내려갈 생각을 안 할 정도로 그 당시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한식을 너무 맛있게 먹어주기도 했고 제 생일을 진심을 다해서 축하해주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줬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쪽에 오고 난 직후 한 2주 후쯤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주는 오리엔테이션이랑 친구들 사귄다고 되게 정신없어서 뭐 힘들고 자시고 이런 건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주랑 세 번째 주 때 살짝 몸이 안 좋기도 했고 그때 동안 너무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이제 저희 가족들이랑 친구들도 너무 보고 싶고 여기서 이제 친구들도 사귀어야 되고 파티도 가야 되고 수업도 잘 들어야 되고 뭐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에 갇히다 보니까 모든 게 하기 싫고 정말 집에 가고 싶고 그냥 집 밖을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한 1주 반 동안 수업만 갔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불안감과 두려움과 강박에 너무 사로잡혀서 저 스스로 너무 땅굴을 파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것도 뭐 하기 싫으니까 그냥 하지 말자. 그냥 지금은 그냥 쉬자. 이렇게 생각으로 가만히 또 있다 보니까 시간이 다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때 그 순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비용을 2년씩이나 자금을 모았는데 이렇게 벌써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감각들이 좀 심했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 힘든 순간을 통해서 또 얻는 배움도 있었죠. 제일 마지막 질문. 다음 학기에 멕시코 교환학생을 고민하고 있는 후배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멕시코는 제가 가봤던 모든 여행지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뭐 동남아를 통틀어서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정말 여행으로도 최고였고요. 정말 사람들도 너무너무 좋았고요. 음식들도 너무너무 맛있었고, 저는 이쪽에서 이런 좋음을 느낄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거지만 멕시코가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위험하다고 하고. 근데 그런 위험하다고 하는 거에 가려질 그런 국가가 아닌데 위험하다는 타이틀이 너무 내세워지는 것 같아서 이쪽에서의 행복함을 느낄 때마다 안타까움도 같이 느꼈었습니다. 근데 이런 행복함을 저만 누릴 수 없잖아요. 우리 다 같이 누려야죠. 그죠? 여러분들도 멕시코여서 위험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직접 와보면 정말 인생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에 가볼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게 된다면 저는 무조건 가봐라 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교환학생의 모든 경험을 걸고 이 멕시코에 오는 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희 멕시코 교환학생 Q&A가 이렇게 끝났는데요. 다들 궁금증은 다 해결되셨나요? 다들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좀 노력을 하긴 했는데 만약에 이 질문들에서 조금 부족한 게 있거나 아니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렇게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이렇게 마지막 3번째 영상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안녕!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곧 고학생 끝나고 한국 갑니다. 안녕!